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특별검사제도 기획보도.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제도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낳아왔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특검의 역사와 도입 배경, 그리고 여론의 이목을 끌고 있는 3대 특검의 현재 수사 상황까지 짚어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민원이나 조정 신청 비율은 줄어든 대신 경찰 신고와 이웃 대상 강력 범죄는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치권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제도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낳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은 모두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수사 기간과 예산은 역대급이지만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기대와 불신이 교차하는 상황. 이번 특검은 과연 본래 취지대로 외압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현장과 사람 특별검사 기획보도 2편, 석대성 기자가 3대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9월 초에 한 여론조사, 3대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미진하다는 응답이 40%, 과하다는 30%에 머물렀고 더 집중하길 기대하는 분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이었습니다. 지금 선동을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선동적인 억법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김건희 특검법 저도 이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게 원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특검법인데 권력형 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랄까 부정적인 이미지 이걸 다 가지고 특별검사제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동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입니다.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도 아니지만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도 법정에선 사건을 계속 끌고 갑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실행한 특검. 한국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의 올 로비 사건에 특검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같은 해에 특검 제도를 폐지합니다. 특검을 한 번 시행하는 데 드는 수사 비용은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 하지만 한국에선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큰 목표를 갖고 특검을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정치 분야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일반 검찰과 비교해 운신의 폭이 넓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선 외압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 정치적 대립이나 타협이 이어지고 특검 구성 과정에서도 정치적 압력이 작용해서입니다. 기한과 연장 문제 등도 그러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선 진영 논리도 매우 다분합니다. 3대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먼저 수사기간, 파견 검사 인원, 예산 모두 역대급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은 최대 180일, 해병대 특검은 150일간 수사가 가능합니다.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수는 170명, 배정 예산은 총 205억 원, 지금까지 7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핵심 인물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85일 만에 재판정에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공소 사실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국무회의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그 이후에 개별 실행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주장되어야 할 것이지 별도로 기소되는 것은 안 될 것이라.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규정을 근거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이를 폐기,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당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미 폐기를 지시해 국법상 문서의 성격을 잃었기 때문에 문서를 파쇄한 행위가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성과가 외환 혐의 수사에 달렸다고 봅니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도 수사기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구속인원만 현재까지 15명, 3대 특검 중 가장 많습니다. 통일교, 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구속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 등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관련 없는 혐의로 구속한 인물도 상당합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김 여사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다른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역시 김 여사가 직접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 김혜성 씨가 재판을 받습니다.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해체도 수사와 재판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입니다. 이들은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가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해체에 반발한 겁니다. 다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 여러 사안을 수사하는 다른 특검과 달리 해병대 특검은 VIP 경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직 기소한 관계자는 없습니다. 구속시킨 피의자도 없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이루어졌던 2024년 3월에는 차관으로서 출입국 관리 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에 있습니다. 특검 성패는 결국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달렸다는 분석. 야권과 법조계는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특검이 본래 취지대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정치특검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여건이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대중의 피로감 역시 만만치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정치적 진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본질을 흐리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특검의 앞날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웃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 조다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최근에도 관련해서 황당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이 이어지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30대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지난달 21일 춘천지법은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2월 이웃 B씨와 아파트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자신의 남편이 B씨로부터 폭행,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몸싸움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에 화풀이를 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도 춘천지법에서 나왔는데요. 60대 A씨는 위층에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 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아랫집에 사는 B씨 가족이 녹음한 소음 파일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생활 소음이 아니고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원인을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네, 무고나 스토킹도 큰 범죄지만 문제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도 지속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아파트 화재 사건도 윗집 주민 간의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망상으로 비롯된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챙기고 내려갔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 직전에 귀가한 점을 고려해 층간소음이 범행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층간소음 민원이나 분쟁 조정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2015년부터 지난해 2024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21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분쟁 조정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살펴보면 조정 사건은 증가한 반면 조정 성립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40%였던 조정률은 2021년 20%대로 절반가량 줄어들더니 2022년과 2023년은 10%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조정 성립률이 감소하면서 조정 신청도 자연히 줄어든 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증가한 겁니다. 때문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층간소음과 관련한 경찰 신고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층간소음 갈등으로 법적 다툼이나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 신고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달 신고율이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9월에 2071건이었던 경찰 신고가 4개월 뒤인 12월에는 2배가량 늘어난 4,4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총 3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주요 골자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층간소음 성능 사후 확인제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층간소음 성능 사후 확인제 무슨 제도입니까?
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용 승인 전 정부의 지정기관이 층간소음을 측정해야 하는데요. 소음이 4등급 기준인 49데시벨을 넘으면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가 사업 주체인 시행사에게 보안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잘 개선되지 않는 실정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측정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실시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율로는 32%로 3곳 중 1곳이 미달인 셈입니다. 기준 미달 단지의 이유 조치는 더욱 심각한데요.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4곳은 추가 시공 및 재검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했지만 2곳은 그대로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당 조사는 전체 조사 대상의 2, 3% 수준인 표본 조사인데요. 전수 조사를 실시할 시 미달 판정률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사후 확인제 도입 후 미달 사례가 매년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발의된 법안들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 전 실시하는 성능 검사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사용 승인 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현행법처럼 보안 시공을 권고하는 게 아닌 의무화하자는 건데요. 기준치를 충족할 때까지 시공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2회 이상 보안 시공을 해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사가 시공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매트 설치 시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확대해서 법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경실련도 법안을 청원했다고 하죠. 네, 경실련은 지난 4월에 공동거주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준공검사 시 전 세대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와 측정 결과 공개 및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동일한 설계라도 작업자의 숙련도와 마무리 시공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시공사가 바닥 충격읍 측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 검사를 불허하고 그에 따라 입주자가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손실 또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바닥 충격음의 법적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시공사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각한 위반 시에는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분양 시 실측 성능검사 결과를 각 동과 각 호수마다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시공사의 책임 강화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시공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 중인 법안 중에는 시공사가 우수한 수준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충족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도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이미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가와 지자체 관리 감독 구축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층간소음 갈등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분쟁 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정 건수는 환경부가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가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무료 소음 측정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또한 올해 말부터 모든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1등급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공사의 책임 강화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생활 속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간혹 심각한 시공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층간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국내 전체 주택 중에 공동주택 비율이 79%에 이르고 그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54%에 달합니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시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습관 개선과 공동주택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만큼 건설사와 정부도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IT 금융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과 네이버의 새로운 금융산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스테이블 코인 진출 포석으로 풀이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나누겠습니다만,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는 뭐 국내 1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4위 정도의, 또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4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도 하고, 네이버도 국내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라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거의 뭐 3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지금 합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엔 숨겨진 2인치가 있죠.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증권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두나무와 네이버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사업 회사를 박아놓은 미래에셋 증권까지 합치게 됐을 때는 그러면 코인, 결제, 플랫폼, 그 다음에 뭐 토큰 발행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IPO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네이버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라는 것보단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좀 봐야 정확한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 가치 면에서는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편입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거라고는 하는데 두나무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나무가 생각외로 금융당국 혹은 정책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자회사와 관련돼서 이미 제재를 받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뭐 많을 경우에는 조 단위의 제재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안 자체가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치면서 소위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하나 제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두나무가 이제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자 동맹의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두나무도 어떻게 보면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국면이니까 이 사업 확장 국면에 있어서 자기가 플랫폼도 만들고 어떤 이 규제 사업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잘하는 협력자와 함께하는 게 더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일단 두나무의 협업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처음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물음표를 달았던 거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과연 같은 위치인가? 그래서 이 가격 차이를 반영해서 아마도 뭐 협업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녹아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두나무 쪽에서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두나무 주주들은 전부 나스닥 상장을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혹은 뭐 미국 기업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라고 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도 많았고,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는 급등했지만 장외 시장에서 두나무는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도 그 때문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두나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제재를 피하기 위함, 두 번째로는 두나무가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이 뭐 좋은 선택인지는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글로벌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방향성으로 네이버를 선택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형식은 인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두나무 창업주가 네이버 금융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향후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양사의 실적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납니다. 그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금 이익 구조가 연간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그 다음에 지금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는 매출 자체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 뭐 인건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조 단위의 이익을 내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10배 나는 회사를 이렇게 과연 섞을 수 있느냐는 그런 물음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 질문, 과연 두 회사가 섞을 수 있느냐, 이 정도 3배 차이 나는 회사를 어떻게 섞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가 몇몇 언론에서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네이버 파이낸셜, 이 합병된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다시 합병할 거고, 그러면 송치영 회장의 네이버 지분이 지금 이해진 의장의 지분을 넘을 거다. 왜냐하면 이해진 의장 지분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75%를 가지고 만약에 네이버와 합병하게 되면 4에서 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해진 의장이 송치영 회장에게 다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미 3%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이 5%의 송치영 의장은 못 누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고요. 지금 3%로도 네이버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이 이걸 모르고 과연 송치영 의장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라는 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송치영 의장이 이해진 의장을 누르고 뭐 무엇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3자 협업 과정에서 사업을 좀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그림을 좀 더 크게 봐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그 다음에 이해진 의장, 송치영 회장이 의기투합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크게 열어보려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둘이 뭔가 경영권 싸움을 한다든지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로 합쳤다가 네이버로 합병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이미 일상 속 모든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도 3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시장 절대 강자로 평가받는데요. 여기에 두나무 인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네이버가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네이버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네이버의 이제 부문별 실적을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실적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율,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면 정체입니다. 모든 사업이 정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익의 총량을 보시면 이익의 총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건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은 AI 쪽에서의 성장성이라든지 무언가의 성장 모델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이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두나무를 인수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셋과의 연계로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나가면 AI는 비록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산업으로서의 확장, 그 다음에 이익이 조 단위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장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셋과 두나무와 함께 RWA, 그러니까 리얼월드 에셋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토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는 뭐 금이라든지 다양한 자산, 부동산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만 했었던 STO 같은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뭐합니까? 원화가 스테이블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 매개해 줄 수 있는 중간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양사합병에서 사업을 한 그 결과물 자체를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접합점 혹은 둘의 교환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하나의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금융당국의 심사라는 산을 넘어야 할 텐데요.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검증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압도적 1위죠. 2위하고 한 4배 차이 정도가 나니까 워낙 압도적인 1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내에서만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지금 이 사업자, 전자금융 사업자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일정 부분 규제할 만한 그런 요인은 꽤 높을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착시키려면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대로 10억짜리 사업자 수십 개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 없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10억짜리를 왜 만듭니까? 적어도 조 단위의 자금을 투여하고 조 단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하나가 있는 게 더 낫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정위가 일부 규제안으로 네이버를 끌어들이기 위한 각각의 압박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압도적 사업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뭐 카카오와 다른 쪽과 연계해서 뭐 하나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압도적 사업자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또 외국 회사를 끌어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니까 저는 뭐 규제에 관련돼서 몇 가지 법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뭐 합병을 막는 그런 본질적인 압박은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법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는지 그 세부적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방향성 자체를 막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혁신금융, 그 다음에 혁신적인 IT 정책과 모두 반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지금까지 라이센스 산업에 진입한 적이 없고 진입할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본인이 직접 라이센스 사업 안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미래에셋증권 같은 이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말씀하셨던 뭐 공정위를 포함한 규제 당국의 본격적인 제재는 아마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IT 업계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 대규모 개편인데요. 특히 기존의 가나다순 형태의 친구 탭 변화에 대해 혹평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네, 일단 보기 싫은 걸 봐야 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대화방 안에만 있다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구 탭이라든지 그 옆에 이제 다른 탭들을 보면 광고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메신저로만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에 머무는 시간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없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의 이번 개편은 뭘 원하는지는 알겠다.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메신저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그거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대거 이탈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근 이제 정신화 대표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방향성,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챗GPT도 검색하게 하고 광고도 보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람들,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와 너무 동떨어지면 사람들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탈이 나타나면 이 회사 SNS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번 개편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그런 고민이라든지 방향성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 경영진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류 시간의 증가, 비즈니스 모델의 증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메시지 수정이나 보이스톡 통화 녹음 등 새로운 기능은 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챗 GTP 탑재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번 개편이 경쟁사들의 시장 확대를 의식한 것으로 좀 풀이되는데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확대가 가장 큰 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변화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네이버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 모델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장에 평가를 안 해줬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카카오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 숫자를 늘릴 수 있느냐? 늘릴 수가 없죠. 거의 한국인 사용자들만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비지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카카오 TV도 실패, 스토리도 실패, 다 실패를 연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개편이 비록 욕은 많이 먹었지만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하면서 카카오의 매출이 확대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러면 저는 일시적인 이런 노이즈를 뚫고 카카오도 성장 모델을 장착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더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지만 카카오는 이러한 성장성을 미리 반영해서 이미 지난달부터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유보적 관점에서 정말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정말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카카오에는 조금 더 좋은 전략적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